네, 저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김정학입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개받은 것처럼 행정학을 정책학을 전공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부 예산, 재무행정 이런 거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계속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가 저도 작년에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한국의 이런 복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저도 고민을 못 해본 상태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수님들 좋은 글들 그리고 토론 보면서 좀 저도 고민해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여서 감사드립니다. 그 김용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 한국은 우리나라는 큰 정부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경제 위기, 글로벌 경제 위기, 그리고 코비드 19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더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항상 보게 되면은 선진국들은 경제 성장률보다도 예산 그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국민들이 정부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큰 정부를 이제 가는 방향은 우리가 싫든 좋든 어쩔 수가 없는 큰 흐름인데 그 속에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뭘까라고 한번 저도 고민해 봤는데 좀 역량을 커퍼시티를 좀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형차를 몰다가 이제 중형차를 몰다가 대형차를 모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큰 차를 모는 데에서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건 거죠. 우리 복지 포퓰리즘과 관련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복지에 대한 이제 요구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러한 요구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떤 좀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지 저는 좀 행정학적인 입장에서 오늘 좀 토론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정의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복지 포퓰리즘은 저부담 혹은 무부담 고복지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는 또 다른 교수님들께서 다 언급해 주셨듯이 지속 가능성에 이제 문제가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실 저부담 고복지도 가능은 합니다. 경제가 너무너무 좋으면은 아이디얼하게는 저부담 고복지가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고 특히나 예산적 측면에 재정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복지 재정은 이제 계속 확대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돈은 어디에서 마련할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 재정에 의존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적자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저희는 국가 채무 중에서 적자성 채무, 즉 공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부족한 그 세입을 메꾸고 있는 그런 게 계속해서 그 비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게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빚을 내서 만약에 더 좋은 사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빚은 좋은 빚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공채 발행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복지를 통해서 또 이제 선순환이 된다 그러면 그러한 빚은 사실상 좋은 빚일 건데 사실상 그 역효과들도 더 많이 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거는 현 세대가 과연 부담을 할 것인가, 미래 세대가 부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나오는데 앞선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의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담론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컨센서스가 우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배경에서 그러면 이제 행정은 이제 이런 복지 포퓰리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떻게 지금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요. 보통 공행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두 가지 기능을 가집니다. 기획을 하는 기능과 통제를 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플래닝을 하고 컨트롤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관리 계획이라는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이제 구체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해 봤는데 아까 전에도 나왔듯이 이제 양출 재입이냐 양입 제출이냐 이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이제 동시에 좀 고려를 하는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관점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와 같이 채무를 얼마만큼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또 부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복지 재정과 관련해서 어떤 복지와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이제 통과시킨다고 한다 그러면 프로그램들을 할 거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법안 비용은 꼭 반드시 추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해당 복지 사업에 대해서 이제 당해년도뿐만이 아니라 5개년도, 10개년도 이 복지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있을 것인지 정확한 추계가 바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방까지 합하게 되면 그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우리 지방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을 다 안 쓰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돈이 부족한 것도 맞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국고에 이렇게 금고에 넣어둔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이제 복지 프로그램에 쓸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제한해야 되는 거죠. 보통은 뭐 그 긴급한 상황에 뭐 재난, 재해 이런 경우에 추가 경정 예산을 하는데 추가 경정 예산에 이제 또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조금 방만한 재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제한을 해야 되는 거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정 사업은 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우리나라는 총사업비 그 관리를 하게 되는데 다른 사업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고속도로를 놓는다거나 뭐 큰 건물을 짓는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거를 경제성 분석도 하게 되고 정책 분석도 하게 되고 기술 분석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타당성 조사들이 조금 이렇게 복지 사업들에도 조금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하느냐의 관점이었고 통제의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재정 준칙을 한번 마련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채무 준칙, 재정 수지 준칙, 구조적 재정 수지 준칙, 지출 준칙, 수입 준칙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조금 더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산 정책처와 라이벌 관계를 통해서 건전한 라이벌 관계를 통해서 이런 준칙들이 잘 운영되도록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가 또 정책적 제언을 몇 가지 해보자고 한다 그러면 연기준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기준 예산은 지금 우리나라는 프로그램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예산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세부 사업이 8천여 개, 거의 9천여 개에 가깝게 있는데 상당수가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프로그램 예산이라는 걸 쓰고 있지만은 사실상 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늘 전년도 예산에 기대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돈을 얼마 썼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또 얼마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은 지금 같은 좀 문제점이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는 연기준 예산이라는 이 제도를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연기준 예산은 우리나라 그 예산을 0원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 겁니다. 특히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서 랭킹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순위를. 이 복지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들은 꼭 해야 된다. 그리고 후순위들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해서 순위를 매겨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함으로써 중복되는 사업들을 좀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재정 누수를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조성환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거죠. 행정학에서 하나 바라보는 뭐 한 입장이 있는데 행정부 관료들은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그들의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건 거죠.
저도 똑같거든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제가 있는 뭐 학과에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저는 사실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계속해서 늘리려고 하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 정치인들도 표를 더 많이 얻어서 재선, 3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파퓰리즘에 관련된 이제 사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 시민들, 국민들은 사실상 크게 관심을 못 가집니다. 관심을 못 가지는 게 합리적인 거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부의 일을 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가 이제 합리적인 무지를 통해서 이렇게 점검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의회에서는 행정부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이제 통과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복지까지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조금 뭐 완벽한 방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좀 재정 정보를 지금도 공개는 많이 하고 있지만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공개를 하고 또 특히나 복지 사업에 대해서 복지 사업이 어떤 사업의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모두 시민들이 좀 쉽게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관료들도 분명히 정치인들도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네, 또 그리고 그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예가 한 번 있었죠. 우리도 그 서울시의 무상급식 같은 것들을 이제 투표에 의해서 한번 결정을 했을 때가 있죠. 이것도 뭐 베스트는 아니지만은 차선책 정도로는 우리가 이 복지 사업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큰 덩어리에 대해서는 좀 주민 투표를 통해서 좀 결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 투표가 뭐 그 만능은 아니지만 투표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담론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좀 컨센서스를 마련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들을 국민 스스로가 조금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고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마련됐으면 제도적으로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